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MBC 측은 방송 장악 시도를 막아줘서 감사하다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김철입니다. 네,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주세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조금 전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화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MBC 박문진 새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박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는데요.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원고들은 임명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애초 새 이사들은 지난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지난 8일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법원은 다만 박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원고 적격성 등이 결과를 가른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정부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간호법 입법은 당장 모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보건의료 노조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지금 더 커진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가 간호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야 협상에 진전은 거의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간호법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은 해당 법안 심사 없이 공방만 이어간 채 빈손으로 마쳤습니다. 여야는 우선 진료 지원, 그러니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현장에서 벌어질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세세하게 법으로 규정할 수 없어 큰 틀에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업무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간호사에게 진료 지원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기준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특성화 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나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당은 법에 문구를 추가해 사실상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응시 자격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 반발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복지위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토대로 공방을 벌였지만 관련 법안 소위를 열거나 추가 진척 사항은 없이 종료됐습니다. 다만 모레 본회의 전까지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 원포인트로 간호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호법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이라며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양당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여야 대표회담이 지금 연기된 상황인데요. 대표회담 관련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대단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서로 의견이 좁혀지는 것이라도 보여드리면 국민께 희망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회담 공개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회담을 반드시 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담의 전제로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 민주당은 회담 의제를 부각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로 제안한 최상병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시간을 끌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며 한 대표가 국민께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국의 집권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 사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도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회담 형식부터 의제까지 여야가 여전히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우영 민주당 당대표 종무조정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의제 조율의 향방에 따라 회담 날짜는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제가 중요하다면서도 각 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국민께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혀 민주당과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 주요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여야 공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과 반노동적인 언사를 한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활동을 보면 친재벌 반노조주의자이자 극우 막말 유튜버였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극우 유튜브 출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게 국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살아온 삶을 보면 오히려 누구보다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하다며 자질 검증에만 집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과 사는 다 누구를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많은 지금까지 어떤 노동부 장관이 있었습니까? 이 청문회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를.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조사한 고위 간부 사망 경위와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 TMF 사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제기한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과 계엄령 준비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은 모두 괴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면서 공당이 맞느냐고 비판했는데요.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령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전혀 근거 없는 계엄 괴담입니다.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입니까? 자,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까?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도대체 국민이 먹고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서울의 열대야가 하루 만에 다시 나타났지만 더위의 절정은 지났다는 기상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10호 태풍 산사는 점차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 일본을 관통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위와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더웠는데요. 드디어 더위가 꺾이는 건가요?
네, 기상청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에 찬 공기의 통로가 생기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밤더위도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 밤사이 사라졌던 서울의 열대야는 하루 만에 다시 나타났지만 최저 기온이 25.6도로 당분간은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열대야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긴 폭염과 열대야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대기 상층부터 하층까지 전층이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찼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티베트 고기압이 서쪽으로 다소 물러나고 북태평양 고기압도 동쪽으로 조금 이동하면서 대기 중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30도 안팎까지 올랐던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도 지금은 28도 안팎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여름이 열탕이었다면 이제 조금 나은 온탕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전히 높은 데다 대기 하층에서는 높은 수온과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어 폭염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네, 태풍도 궁금한데요. 일본을 향하는 거라면 우리나라엔 영향이 없을까요? 네, 현재 태풍은 일본 가고시마 약 58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차 느리게 북서진하다가 목요일쯤 북동진해 일본을 관통할 걸로 보이는데요. 태풍은 일본을 향하지만 북서진해 규슈 남쪽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남해, 동해 먼바다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셈인데요. 기상청은 29일쯤 동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남해상과 동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강풍과 너울성 파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동풍이 강화되면서 내륙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일시적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후 태풍이 지난 직후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기상청은 9월 초에도 고온다습한 서풍이 불며 늦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발사대를 갖추고 있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 주는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동식 발사대에 조달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 피해 범위 지역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110km 정도 날아가기 때문에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적 목표물을 향해 돌진해 자폭하는 무인 공격기 성능 시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루빨리 일선에 배치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과 함께 북러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K2 전차 모형의 모의 표적기로 하강하는 무인기. 곧바로 섬광을 일으키며 전차가 폭발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 공격기 2종의 성능 시험 모습입니다. 통신은 지상과 해상에서 적 공격에 사명을 가진 무인기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능 시험을 현지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루빨리 일선 부대에 배치하고 자폭형 무인기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루빨리 인민군 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열린 국방박람회에서도 무인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는데 당시 모델은 단순 정찰기와 공격기로 자폭형 실물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인 공격기 가운데 한 기종이 구조와 크기 면에서 러시아산과 유사한 점을 근거로 북러 간 협력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자폭 드론의 대량 공급 체계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군의 다양한 군사 활동은 물론 무인기를 포함한 무기개발 동향에 대해서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12월 우리 영공으로 무인기 5대를 날려보내는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는데 5시간 넘게 휘젓고 다니는 동안 격추된 건 없었습니다. 군은 이에 따라 최근에 공개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올해 안으로 군에 배치한 뒤 레이저 출력을 높여 더 큰 무인기를 격파하는 수단도 도입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호텔 업주를 포함해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숙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 수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40대 호텔 업주 등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화재 생존자와 목격자 등 15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업주 등을 상대로 평소 화재에 대비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조 당시 소방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고 이후 인터넷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 작성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저녁 7시 40분쯤 경기 부천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모든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다 불이 시작된 810호 객실 문이 열린 상태라 유독 가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컸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머지 2명은 추락으로 숨졌다는 부검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화재로 사망한 투숙객 7명의 장례 절차는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어제 20대 여성 등 2명의 발인이 엄수된 데 이어 나머지 희생자 5명의 발인도 오늘 오전부터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발인이 엄수된 희생자 가운데는 결혼을 앞두고 함께 숨진 예비 부부도 포함됐는데요. 유족들의 배웅 속에 합동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건 더 공정하게 사건을 처분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자신은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오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오후 늦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직권 회부한 뒤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총장은 우선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회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건을 수심위에 넘긴 것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자신은 수심위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위원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검찰총장으로 일하며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결론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이번에도 수사팀 의견과 수심위 결론 모두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기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선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임기 내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 총장이 사건을 수심위로 넘긴 건 지난 23일인데 그동안 사건 처분까지 보통 2주 정도가 걸렸던 점을 보면 다음 달 15일까지인 임기 안에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수심위가 수사를 더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수사팀이 이를 따를 경우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심위는 우선 이번 주 안에 위원 15명을 뽑아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을 맡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미리 뽑은 위원 150명에서 300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해 선발하는데요.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추가 수사를 권고할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권고 성격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도입된 이후 수심위는 모두 15차례 열렸는데 수심위와 검찰 결론이 달랐던 건 4차례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당 차원에서 총력전에 나서면서 호남에서 민주당과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는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또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 등 모두 4곳에서 치러집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총선 때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보면 영광군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40.14%, 조국혁신당이 39.46%, 또 곡성에서 41.13 대 39.88로 박빙을 기록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라면서 고인물은 썩으니 흐르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영광과 곡성을 다녀온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호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정치원은 조국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입니다. 기존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통로가 생기고 제2, 제3의 김대중 노무현이 발굴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를 찍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참신한 혁신당 후보가 3번 기표 칸에 자리하게 됩니다. 전남 지역은 민주당의 정치적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최우선 지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호남이 우리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당연히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정치 세력을 넘어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 정치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호남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여야 대표 회담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이슈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에 치러집니다.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의 2곳인데 영광하고 곡성입니다. 이곳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겠다는 거예요. 자,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아주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호남은 민주당의 핵심적 기반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도전장을 내겠다는 건데 최근에 보면 이제 2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지난 이재명 대표가 선출 당시에 그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20%대로 낮았고 이거는 영남의 40~50%대보다도 낮은 부분들을 이걸 두고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거부 아니냐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었던 점이 있고요. 또 나가서 조금 전에 우리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거의 박빙이잖아요. 영광이나 곡성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나름대로 이제 경쟁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도전장을 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나름대로 정말 조국혁신당이 참신한 정당이냐 그 나름대로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고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무슨 굉장히 혁신인데 누구를 혁신해야 되나
본인이 혁신돼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호남의 분열이 과연 이재명 일극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와 예.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에 결국은 비명 친문 세력 결집의 하나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10월에 있을 선거법 위중교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더욱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아마 정치권에서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국혁신당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최고위원들 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가서 그곳에서 회의도 열고요. 세미나도 갖고 공을 많이 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종의 이제 조국혁신당의 생존 전략 또 올인 월세살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 그만큼 이 호남 기반의 경쟁은 떡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 예,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호남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두 정당이 있는 거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영광과 곡성은 충분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영광은 누구의 고향인가?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이죠. 곡성은 이정현 전 보수정당 대표의 고향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는 변동성이 큰 지역이 바로 영광이고 그다음에 곡성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조국혁신당은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경쟁력 있게 호남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또 혁신 민생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조국혁신당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존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저는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두 곳 가지고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되면 이건 그렇다면 호남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후보를 다 내겠다는 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야말로 호남을 두고서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전남 영광과 곡성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또는 설사 조국혁신당이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표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은 방금 전에 김현주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호남의 민심은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가지 않습니다. 항상 전략적 선택을 해왔고 그렇군요. 이른바 지난 선거에서는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지민 나몰이에요. 왜? 지역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몰이라는 것은 이 나중에 지금은 민주당이겠지만 호남이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게 주장하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모른다라는 거죠. 조국혁신당은. 또 이번 당장 이 10월 보궐선거만 하더라도 어떨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국혁신당은 달려들기 때문에 상당히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는 표심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전쟁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코로나로 입원을 했다 이제 곧 퇴원을 하는데요.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누구를 이제 뽑느냐. 호남 출신 최고위원 인선 가능성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고위원은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5명은 선출직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영남 출신 분들이 많이 이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호남 출신 분들을 임명해서 나름대로 뭐 영호남 통합적인 이미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호남 출신 분들을 최고위원회 지명직으로 임명하면서 호남 민심을 달래려고 하는 그러한 뭐 나름대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경쟁과 협력 관계를 조국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영남 지역에서도 지금 두 곳에서 선거, 재선거, 보궐선거가 있는데 거기서는 또 연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경쟁 관계, 협력 관계, 그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은 이제 협력적 경쟁 관계를 타고요. 하지만 이게
지방선거 가게 되면은 경쟁 관계로 철저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협력하기에는 부산도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기반이 되거든요. 예. 여전히 조국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때도 그대로 법적인 문제 없이 예. 유지가 되고 있다면 대표직을 예. 그렇다면 조국 대표가 지난 총선에 부산에 가서 부산 사투를 쓰면서 예. 이 현장 민심을 상당히 또 취향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그대로 살려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부산 같은 PK 지역에서는 민주당도 경쟁력이 분명히 있지만 예. 지역적으로 물론 이제 보수 정당의 텃밭이 상당히 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도 지역구에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런 곳을 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협력적 관계에서 경쟁적 그렇군요. 관계.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네. 재보궐선거에서 제가 본 그 과정을 보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게 간이 높지 않거든요. 그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거는 조직 선거, 조직이 강한 세력이 이길 수밖에 그렇군요. 없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재보궐선거 때는 휴일도 아니니까요. 네, 휴일도 예. 아니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하튼 간에 오랜 기간 동안에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엄밀하게 따지면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지역구 의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역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네, 아니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예.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국혁신당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조직 기반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그렇군요. 분명히 이제 예. 없지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않겠느냐라는 있겠네요. 부분들이 예. 있고 또 하나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002년도 2월 28일 날 당시에 박근혜 전 부총재가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했어요. 예. 그때는 이해창 총재가 이제 그 예, 강력한 이해창 대권 총재 후보였는데 시절. 예. 그리고 6월달에 결국은 당을 만들었었죠. 미래연합.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에 참여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됐나요? 그때 완전히 참패당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2002년 11월에 다시 이제 한나라당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재보궐선거에서는 이 조직의 예. 위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예. 걸 한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삼김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대외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 삼김이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김이란 표현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합쳐서 요새 삼김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저희 시대의 삼김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는 분들인데 정말로 역량들이 되시고 국가의 일을 걱정하시고 풀어가는 그런 지혜, 행동 이게 다 뒤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감히 저희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말하자면 많이 넘치는 거다. 가장 필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유연성이란 말씀하셨는데 강단 있는 뭐 투사로서의 모습이라든가 예. 대정부 여당의 앞장선 공격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보여줬으니까 예. 지금 이재명이라는 지도자한테 저런 유연성이 있네 라고 하는 거 보여주면 되죠. 언제까지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김부겸 전 총리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대외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가 대외 행보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재명 일극 체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00년도 총선에서 당시 이해창 총재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네. 133석으로 일당이 됐어요. 그때 DJ 대통령이 실은 당시에 당을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예. 자기를 대통령 만든 새정치국민회를 새천년민주당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여소야대 상황이었었는데 네. 결국은 똑같이 당시에 이해창 총재가 여의도 대통령이었었어요. 예. 그 이해창 일극 체제예요. 아.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 네. 결국 2002년도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됐나요? 그 당시에 국민 경선이라고 통해서 여러 명이 실은 그 전국을 돌면서 경선했지 않습니까? 예. 결과는
노무현 바람이 불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정말 정권을 되찾아오려고 한다면 다양성과 포용성이 필요한데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에 대한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저는 신상김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김부겸 전 총리가 너무 좀 지나치게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요? 신상김 맞죠? 과거의 삼김과 지금은 신상김이라는 거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오히려 민주당으로 봐서는 조그만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뭐 재보궐선거 결과라든지 재판에 있어서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일극체제에서 변화가 올 때 이거를 누가 그러면 대체할 거냐. 그래서 민주당도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플랜 C가 있는데 플랜 A는 이재명 후보 대표를 통해서 대선을 치르는 거라면 플랜 B는 이렇게 신상김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바람직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거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플랜 C는 아예 그냥 결별을 하는 거죠. 이재명의 민주당과 친문, 친노, 비명이 갈라서는 부분이 플랜 C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기는 김부겸 지사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가 있어서 활동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경수, 김부겸, 김도겸. 김부겸 전 총리는 이제 뭐 좀 과장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김영준 교수는 지나치게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세 명이 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명나몰이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처럼 명세제가 단단하지만 나중엔 몰라. 왜냐하면 어느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도 오해를 살 것 같으면 방송에 나가면 안 되죠. 왜 방송에 나가서 유독 유연한 리더십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되는 의미를 갖는 거라서 유연한. 그래서 저는 이 세 명의 신삼김이 역시 김영준 교수께서 탁월한 이 명칭을 또 조우를 보여주시는데 신상김입니다. 신상김이다. 그 신상김의 특징인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의 특징은 뭐 비명이에요. 그런데다가 비호남이에요. 게다가 뭐냐면 중도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갖다 붙여줬는데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은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배종찬 소장이 세 사람을 이전 삼김하고 좀 비교를 해라. 누가 누구냐? 그러면은 김부겸 전 총리는 YS예요. 그렇게 보세요?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는 DJ예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JP입니다.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리면 5시간 넘어가니까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성격을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어느 시점인가 부각이 된다면 이 세 사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신삼김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실제로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요.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되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질 수 똑같습니다. 저 국민의힘도 지금은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게 공고화처럼 보이지만 한동훈, 오세훈 더 나가서 지금 얘기하는 뭐 원희룡 있었고 더 나가서 홍준표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쟁 체제 속에서 만약에 후보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속에서는 훨씬 더 국민들의 선택이 편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뭐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왔을 경우에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고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과 더불어서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아야지 선거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누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여야 모두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3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그 전망이나 그런 여러 가지 뭐 지지도 가지고는 절대로 유의미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하는 말씀 김영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오래 지켜보셨으니까
오셨으니까 지금 3년이면 많이 길게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또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이 3김, 신삼김 이야기와 함께 최근에요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 초일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예. 초일회를 그래서 뭐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늘 한결같이 행동하라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초일회의 의미 여러 가지 어떤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을 할 때는 초일회, 뛰어넘다, 일극체제 그렇게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와는 결을 달리하고 또 친명에 대한 어떤 이 정치적인 반발심을 안고 있는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85.4%로 당대표 자리에 오른 이재명 대표를 당할 세력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 리스크와 그 이후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영어책을 보더라도 영어 교과서를 보더라도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의 경쟁력이 올라갈 때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때 되면 이 신삼김과 초일회가 협력을 하는 또는 결합이 되는 이런 것도 실제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 선거 과정 속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박영진 의원 공천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붙었었잖아요. 그때 정말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꼭 줘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실은 김부겸 총리였었거든요. 근데 그 초일회에 지금 박영진 의원이 지금 전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초일회예요. 초일회 한 15명 정도가 뭐 지금은 이제 선거 승리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나 비명 행사라는 게 참 많았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아마 이제 나름대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일극 체제를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삼김과의 연대가 올 수밖에 없다. 신삼김과의 연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거기에 보이지 않는 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결집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 활용정점을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문 세력과 친노 세력이 결합을 해서 결국 이재명 일극체제 세력과 어떻게 나름대로 경쟁하느냐가 앞으로 남아있는 민주당에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재보선 결과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반국가 세력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지하철 역사와 전쟁 기념관 등지에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반국가 세력이란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특별 지시한 내용입니다. 반국가 세력, 암약.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지금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는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 맞구나. 지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민주정당에서 아무리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지시할 수 있나요? 의견을 수렴해달라면 모르겠어요. 얼만큼 이게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적나라한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병상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온 지시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10일 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진짜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서의 모습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독도를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를. 그런데 무슨 독도 지옥이고, 독도 예를 들어서 모델링, 다시 모델링을 한다는 걸 가지고 지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런 논리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참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일단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꼭 드려야 될 것이 양쪽이 다 내려놔야 되죠. 저는 이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떤 쪽이든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왜냐하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거론하고 독도를 이야기해보면 이게 반일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집 열차가 되는 겁니다. 이 결집 열차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을 감정선을 통해서 결집하는 것은 성별도 안 통하고 남녀 간 구분도 안 되고요. 연령별, 지역별, 인연별 구분도 안 됩니다. 이건 적어도 지금은 진영 간 대결이지만 일본을 기준으로 몰아가 버리면 이건 더 큰 파장, 더 극단적으로 동강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을 했고 그것을 빗대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양쪽 정당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더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어느 누구든 어느 정당도 저는 적어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이것을 국민들을 쪼개는데 이용이 돼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오늘 바로 입장을 냈네요. 있지도 않은 독도지우기 저희가 뭔가 독도지우기는 없다. 야당이 의심하는 게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잠깐 여론조사 보고 갈까요? 자, 보면 긍정평가, 부정평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보고 계십니다. 긍정평가 30%, 0.7%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 66.4%,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였고요. 정당 지지율 있나요? 정당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이 6%포인트 오른 37%, 더불어민주당이 2.2%포인트 떨어진 40%, 조국혁신당 7.7, 개혁신당 3.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거의 30% 계속. 30%인데 실은 오늘 보도는 안 했지만은 한국갤럽이나 또 우리가 얘기한 MBS 조사에 의하면 전국 지표 조사에 의하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7%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MBS 조사 총선 후 10차례를 했더라고요. 10차례를 했는데 딱 한 번 7월 4일 30% 제외하고는 9번이 전부 다 20%대였었어요. 그거는 이제 특히 전화조사,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런 수치는 거의 역대 정부에서는 임기 말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지금 집권 2년 좀 지나서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도는 게 실제로 11월 달 아닙니까?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총선 패배 이후에 뭔가 변화를 기대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 좀 보는데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한테는 아픈 부분이죠.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항상 컨벤션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6% 이상 지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2.2%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저 차이는 8%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30.0%나 40.0%는 오차범위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지금 지속적으로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민생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독도 지금 괴담까지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요.
민주당의 지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 또 그렇지 않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정당 모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소개는 안 했지만 한국 갤럽이 조사한 여야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가서 한번 좀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비호감이 호감보다 훨씬 높은 이런 현상 속에서 자신들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말만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는 뭐 정말 정치에 대해서 불신과 더불어서 혐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당 지지율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2년 9개월 가량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저는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리얼미터 같으면 거의 40% 가까이 네. 또 한국 갤럽의 조사하면 저는 35% 이상의 대통령 긍정평가를 얻어낼 목표를 세워야 되고 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가능한 이유가 2008년 임기를 시작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호병 때문에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근데 2008년에 10%대까지 내려갔던 것이 2010년 친서민 중도실용을 내세우면서 50% 이상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대단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방법은 뭐냐면 경인소다. 경제나 인사나 또는 소통과 관련 부분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방법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하나만 더 붙이면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4+1 이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 노동, 연금, 교육개혁, 또 저출생도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지지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걸 떠나서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지만 방법이 있고 인사도 어렵지만 방법이 있고 소통도 어렵지만 방법이 있으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지지도가 낮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상실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저는 지난 4월처럼 영수회담 할 때 모든 현안을 다룬 게 아니라 저는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 그게 2000년도 여야소 야대 상황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해창 총재가 의학분업의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했어요. 그랬군요. 풀었어요. 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돼서도 원포인트 회담을 했습니다. 많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지금 벌써 우려 갈등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인데도 방법이 대책이 안 나오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간호사분들도 파업에 동참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재상병 특검이나 전국민 20만 원 지원은 여야 대표가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 민생과 관련된 원포인트 회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통령에도 좋고 민주당에도 좋고 그리고 다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그렇다면 아마 제가 볼 때 지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숨통이 터지지 않을까 결국은 민생이네요. 저는 하나만 더 붙일게요. 당장 5%포인트를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월 2회 정례 회동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5%포인트는 대구 경북 왜냐하면 대륙주 대통령의 지지 기반과 국민의힘 지지 기반은 대륙주입니다. 대구 경북 그다음에 60대 주부청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서만 지지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보수층들은 이 협력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협력 저는 이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두 분이 워낙 정치권에 오래 이렇게 계시고 또 지켜보아 오셨는데 역시 좋은 해법을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제시한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한 대표, 자,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회담의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회담의 전제로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대표회담 원래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일단 미루어졌습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지금 생중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한 대표가 꼭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여야 대표가 자주 만나서 현안에 관련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선민생 후 정치 이슈다. 만약에 정치 이슈를 계속해서 들고 나온다고 한다면 저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관련돼서 발의하라고 얘기하죠. 본인들이 발의하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걸 따라갈 건가 안 따라갈 건가가 더 관심 포인트지. 본인들 가만히 있고 발의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하는 너무 정치 이슈에다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끝나고 나서 정답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빈선 회담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여튼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여야 대표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왜 오늘 하라고 하는지 이상하지 않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여권을 분열하려는 포석을 두는 것인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늦춰질수록 최상병 특검 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안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속도가 조금 이 회담 자체가 확정되지 않고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반면에 그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동훈 대표의 시계가 더 빨리 간다. 째깍 이재명 대표의 시계는 째깍 이렇게 간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고집해야 될 때는 생방송이 아니라 민생을 고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검투세를 오히려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이건 강하게 밀어붙이면 여론이 올라가면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과도 뜻이 똑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성공사를 먼저 만들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지금 TMF 사태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자영업청의 숫자가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한 25%의 유권자 비율이 되면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려라. 그러니까 25만 원의 제한을 소상공인 지원으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자금 자체도 14조가 아니라 한 20조 정도로 마지막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검사 출신이고 사법 출신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의 취업 채용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바로 2030 MZ세대입니다. 남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든 어떤 대학을 나오든 상관없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밀어붙이면 아예 홀을 민생 한동훈으로 가져가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누가 누구를 이기겠다라는 식의 회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의 가장 약한 고리는 최상병 특검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약한 고리는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이거보다도 전세 사기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여야가 합의를 하는 거를 먼저 토론을 하고 그리고 쟁점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든 간에 이 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훨씬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회담을 하면 그 회담이 제대로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한 번만 만날 생각을 하자는 거죠. 반복 게임이거든요.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이터레이션 게임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게임의 지속성을 딱 하는 거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잘 들었고요.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 관련 속보인데요. 자,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에서요. 자,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여 재산 총액을 맞추고 또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함으로써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네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김영준 배재석자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 첫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는 해외파 선수들이 모두 포함됐고 K리그 돌풍의 주인공 18살 양민혁도 발탁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K리그를 대표하는 영건이자 예비 프리미어리거 양민혁이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18살 132일 만에 A대표팀에 승선했는데 대표팀 주장 손흥민보다도 20일 빠릅니다. 지금은 그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기회는 앞으로의 이제 양민혁 선수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FC 돌풍의 주역 가운데 하나인 황문기와 2004년생 최우진, 2002년생 이한범도 처음으로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고질적인 측면 수비 자원 부족과 장기적인 대표팀 운영에 대한 고민까지 담겼습니다. 이 선수들이 언제든지 대표팀에 들어와가지고 편안하게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손흥민을 포함해 황희찬과 이강인, 황인범과 김민재까지 유럽파 선수들은 대부분 변함없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울산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주민규와 김영권, 조현우도 소집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을 꾸린 홍 감독은 안정과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정적인 팀 운영과 또 약간의 변화가 이번 선수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상황입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2일 처음 소집돼 팔레스타인, 오만과의 월드컵 3차 예선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따지겠다며 정치권까지 나서 어수선한 가운데 홍명보가 보여줄 경기력에 따라 여론의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지난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이후에 고층 빌딩이나 건물에서 사는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다리차도 동원될 수 없었고 에어매트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앞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층별로 대피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교수님 모셨는데 연기 같은 경우에 이제 무조건 위로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예.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고 갈까요? 네, 아래층에서 불나면 옥상으로, 위층에서 불나면 1층으로. 이게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런 대피 요령이 필요한 거죠? 네, 일단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연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연기란 그 열분해로 생성되는 분해 생성물, 그러니까 이것이 연소시 생성되는 연소 생성물하고 또 여기에 유입되는 공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 기류에 의해서 천장면의 고온의 열을 축적하게 되고요. 이게 보일 샬의 법칙에 따라서 온도 상승하게 되면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수직 연소가 확대된다는 얘기고 연기가 유동 현상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수평으로 이동이 안 되고 수직으로만 연기가 이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수직으로 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위로
바로 뻗는 연기 같은 경우는 화재 초기에 1.5m/s의 속도고요. 그다음에 중기 이후에는 3에서 4m/s의 속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속도인가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바람 속도 3m, 4m만 돼도 되게 빠른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수직으로, 그러니까 상승부로 바로 위층으로 또 위층으로 바로 연기가 초기에도 빠르게 지금 유입되는데 중기 이상 되면 더 빠르게 수직으로만 연기가 한층 솟는다.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린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1분도 아닙니다. 몇 초, 뭐 10초, 20초, 30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몇십 초 안에 지금 수직으로 상승하는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화재가 지금 이어지고 있냐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달라져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수평 이동 속도를 봐야 되는데요. 수평 이동의 연기 유동 속도는 약 0.5m/s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열이 지금 중간에서 멈춰버리고 수직으로만 상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수평으로는 0.5m/s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걷는 속도가 약 1.2m/s예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연기가 퍼지는 것보다 수직으로 연기가 빠지는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도 계속 퍼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이렇게 빨리 퍼지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피해서 생존한 경우가 있고요. 또 예전 사례에서 보면 계단으로 대피하다가 질식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연기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시작됐을 때 처음에 이제 초기 화재 진압 장비가 일단 중요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감지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연 설비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연기를 배출해 주니까. 그래서 이 시설들이 초기 진압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만약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화재가 너무 심각해졌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대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피를 어떤 것들이 이제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인데 저층부 같은 경우는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승강기, 피난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수 인명 피난 장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층 이상부터 이게 문제거든요. 이제 고층부로 시작되니까 여기서부터 핵심은 완강기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2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10층 이상은 이제 무엇을 설치하냐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네. 네, 층별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에어매트는 5층까지만 안전할까?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게 이제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진 것이었는데요. 5층까지만 안전하다, 5층까지만 안전 인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소방에서 표준이 지금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층 이상은 검정 제품이 아니고 업체 자체 기준으로 지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에서 검정했던 KFI의 검정 기준이 5층까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에어매트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건 4층에서 5층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에서 지금 매뉴얼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매뉴얼 정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업체마다 이 기준들이 우후죽순이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고같이 예를 들어 8층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 저 지금 설치했던 에어매트보다 더 큰 에어매트가 설치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10층용, 15층용, 20층용이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인증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인증 제품은 아닙니다. 소방에서 이 지금 제품을 갖다가 쓰긴 하지만 소방 자체 검정 기준을 맞춘 제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품도 결국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이 제품은 지금 사용 연한이 뭐 7년 이랬는데 18년 지금 된 제품이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그냥 인증을 다시 받아가지고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제품도 불량이 났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에어매트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생존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뛰어내려야 됩니까? 일단은 니은자로 뛰어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다른 대피 수단을 사용하지 못한다. 특히나 이제 완강기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계단으로 대피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최후 수단은 내가 이제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여기서
지금 뛰어내리는 그 에어매트에서 이제 동작이 좀 중요한데요. 이게 팔을 이렇게 지금 십자로 이렇게 교체한 상태에서 그다음 니은자로 뛰어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니은자로 뛰어내리는데 그것이 이제 엉덩이가 닿아야 돼요. 에어매트 정중앙에 엉덩이가 먼저 닿아야 돼요. 엉덩이가 닿게 니은자로 엉덩이가 딱 이제 닿게 이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그 방 안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난간에 일단 올라가셔야겠죠. 난간에 올라가서 아래를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뛰어내릴지를 이제 본 상태에서 소방대원이 이제 지금 에어매트에 지금 공기가 확보됐으니까 뛰어내리십시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니은자 자세를 취해서 엉덩이로 뛰어내릴 수 있도록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엉덩이부터 떨어지게 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참 이게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완강계는 10층까지, 사다리 차는 30층까지. 네, 이번 화재에서는 완강계 사용이 전혀 안 됐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완강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완강계는 일단은 피난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은 이제 비상구로 이제 대피를 하는 게 기본적이죠. 그래서 지금 1층으로 내려와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데, 다만 이 모든 퇴로들, 지금 진출입로들이 막혔을 때 내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완강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완강기는 제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후의 대피 수단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완강기를 사용해서 대피를 한다면 사실은 그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요. 보통 숙박시설 같은데 이 창가 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의 반대쪽에 보통 설치가 되는 게 맞고 창가 쪽에서 벽면을 타고 내려오게 이제 설치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완강기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박스 안에 이제 구성품들이 있고 그 구성품 펼쳐서 완강기로 안전하게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이 완강기가 10층까지만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지금 2층 이상부터 10층까지는 완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10층 이상은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냐? 위험하니까요. 10층 이상부터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강기 자체가. 그래서 10층 이상부터는 이제 다른 지금 피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완강기에 대해서 평소에 숙지하고 계신 시민들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제공한 영상 보면서 완강기 사용 요령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면서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지대를 벽면에 부착하고요. 완강기의 속도 조절기 연결부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에 연결 후에 나사를 조입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줄을 놓고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겁니다. 그리고 고정링을 조절해서 벨트를 가슴에 확실히 조이고요.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한 후 두 손으로 속도 조절기 바로 밑에 로프 2개를 잡습니다. 그리고 발부터 창밖으로 내밀고 두 손은 건물 외벽을 향해 뻗치고 두 발을 뻗어 내려갑니다. 네, 저게 지금 10층 높이면 상당히 높을 것 같거든요. 네. 10층에서 그 속도를 좀 조절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완강기라는 것 자체가 속도가 늦다라는 얘기예요. 이름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게 떨어져 보면 알지만 속도가 그냥 조절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밖에 로프링을 일단 던져요. 저기 방금 나왔던 로프링이 있는데 그걸 던지면 그게 속도 조절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추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고리를 이제 맨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 몸을 이제 감싸주는 그 가슴 벨트를 하는 거죠. 가슴 벨트를 하면 내가 등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 벨트가 이렇게 지지를 해줘가지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리가 있어요. 가슴 벨트 고리를 딱 조여주고 나는 이렇게 등을 이렇게 대면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속도가 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집니다. 충분히 안전하게 떨어지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쭉 바로 떨어지시면 그것도 속도가 절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벽면을 톡톡 치면서 내려가면 됩니다. 이게 톡톡 치면 자동적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거 하나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또 이제 구조물이 나와 있는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하면서 내려오셔야겠죠. 그렇군요. 예. 어린 아이를 안고 이렇게 내려가도 되나요?
뭐 가능은 합니다. 그건 예. 이제 위급 상황 같은 기본적으로는 한 명이 하셔야 되는 게 맞죠. 한 명이 해야 되고요. 한 명이 해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려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 이 안강기라는 게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군요. 다음 사람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요. 부천 그 호텔 화재예요. 거기도 10층 아래 건물이었는데 완강기가 없었나요?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사용법을 몰라서 혹은 사용 위치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앵커님 말씀 일단 전 맞다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예, 예, 일단 연기가 너무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에 예. 완강기 위치 파악도 어려웠을 거고 완강기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말씀대로 앵커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완강기 사용법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있다라고 해도 이거는 뭐 사실은 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왜 있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 평소에 이런 숙지 요령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사다리차 설치도 어려워서 피해를 키웠다 이런 네. 지적도 있는데 네. 사다리차는 일반적으로 30층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사다리차는 30층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다리차가 사용되려면 1층에서 지지대 받침대가 이제 전개가 돼야 돼, 펼쳐져야 되는데 요게 최소 7.6m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이삿짐 센터 차량 보시면 알겠지만 집게다리 같은 게 옆에 이제 딱 펼쳐지고 그것이 이제 압력으로 딱 잡아주거든요. 사다리차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고층부로 올라갈수록 밑에 무게 중심이 이제 사실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게 중심을 잡아줘야 돼가지고 강력한 지지대를 펼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은 30층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30층 이상의 높이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창문이 없거나 작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창문이 이제 작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 유리 깨는 망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리 깨는 망치가 어디를 부시면 된다라는 것도 거기 나와 있거든요. 예. 망치로 깨서 지금 사다리차라든지 완강히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럼 30층이 넘는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층 이상 같으면 완강기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대피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피실은 60분 방화문,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0분까지 버틸 수 있게 지금 방화문을 설치했고 11층 이상에서는 지금 당연히 이제 아까 소방이 진입하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버틸 수 있게 지금 공간이 마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 거꾸로 얘기하면 11층 이상에서는 완강기라든지 에어매트를 사용했을 땐 거꾸로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피실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일단은 구조를 기다리면서 지금 열기와 화염을 막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외부 대피가 어려울 땐 화장실이 최선일까요? 일단은 지금 뭐 이거는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번 생존자 같은 경우는 잘 대처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방법들이 다 차단됐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차단돼서 그 지금 숙박객께서 밖에 있는 연기를 바로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대피할 수 없다 판단했고 119로 전화하셔가지고 소방대원도 그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지금 화장실 가서 대피하셔라라고 했고 본인의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끼얹어가지고 수막을 형성해서 지금 연기를 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확률을 굉장히 높였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화장실보다는 이제 방으로 가면 더 좋긴 해요. 방이 있다라고 하면 창가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가급적이면 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질식하지 않도록 버티시는 그런 상태로 그다음에 문을 다 막으셔야 돼요. 문 쪽에 수건 같은 거라도 옷가지가 있으면 문 틈새를 막아서 지금 그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질식을 예방하는 그런 상태로 방 쪽에서 버티시면서 지금 구조를 기다리시는 방법이 사실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뭐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최대한 막으시면서 지금 특히나 이제 주의할 것은 지금 연기나 불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꼭 가셔서 버티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손잡이를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손잡이 만져보면 뜨겁다. 그럼 그쪽에서 지금 불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쪽으로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화장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들이 없을 때라면 화장실에 가서 물 끼얹는 것도 괜찮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을 계속 샤워기를 틀어놓고 있으면 돼요? 실제로 괜찮아요?
영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임시적으로 버틸 수 있지만 내가 탈출로가 막혔고 왕관기도 탈 수 없고 지금 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계단으로도 갈 수가 없다. 근데 방 쪽으로도 사실 못 갈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화장실에서 물이 사용이 가능하면 물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최근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는 별도 대피 공간이 그 베란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피하면 됩니까? 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량 격벽이 있어가지고 부시고 옆층으로 가던가 그렇죠. 하단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예. 보통은 경량 격벽을 부시고 옆으로 갈 수 있게 베란다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염건우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동 확전 우려 속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한쪽으로는 휴전 협상에 나서고 헤즈볼라와 교전까지 벌이면서도 이스라엘은 가자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은 휴전 뒤에도 필라델피 통로에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6개월간 다국적군을 주둔시키거나 이스라엘군 주둔 장소와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가 석방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일부를 유보하고 싶어 합니다. 석방이 되더라도 가자나 서안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여기다 휴전이 시작되면 가자 지구 북부로 귀환하는 피난민들을 검문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선 가자 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통로에도 군대를 주둔해야 합니다. 하마스는 이런 주장들이 이스라엘이 지난 5월에 제시했던 휴전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새로 추가했다고 비난합니다. 하마스 대표단은 카이로를 떠나면서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강조했습니다. 중동 확전 우려에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만 급해졌습니다. 실무그룹을 통해 낮은 수준에서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타결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We are feverishly working in Cairo as we speak with our team and the teams of the other mediators as well as with the Israelis to get to a ceasefire and hostage deal. 휴전 협상, 헤즈볼라와의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카이로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만 가자지구에서는 70여 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4만 명이 훌쩍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정면으로 충돌해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180여 명이 종교 행사 참석차 이스라엘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공관은 어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은 기존 500여 명에서 68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체류 재외 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해온 정부는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 오동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은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 아파트 가격이 지금 서초동, 뭐 강남구 다 이전까지 다 회복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2021년, 2022년 응답하라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 예. 당시 좀 기억하세요? 전 이때 이사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봤던 집들이 그냥
5천이 오르고 계속 집값이 올랐었죠. 예. 정말 많이 올랐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계약금 먼저 쏘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집도 얘기도 보지 있었죠. 않고 그랬던 경험 있고 뭐 제가 반대편에서 그런 이제 어떤 피해를 입었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가 최고가였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이야기인데 그 당시가 제일 최고가였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3분기를 다 하긴 그렇지만 7, 8개월 동안 7월에서 8월 동안 가계약된 내용들, 거래된 내용들을 봤더니 이미 그 당시에 90%를 회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때도 거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예. 그때랑 지금은 조금 다르다라는 그래요?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예. 자, 먼저 그래픽을 보면요.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서초구와 용산구는 99%를 회복했고요. 강남구는 9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마포구와 종로구가 각각 95%, 성동구와 중구가 93%, 양천, 송파, 광진, 영등포구가 각각 최고가의 92%까지 실거래가를 회복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호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거래된 내용으로 보면 이미 최고치를 넘어선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노도강으로 불리는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 회복 속도가 좀 더디죠. 도봉구가 79%, 회복 정도가 가장 낮았고요. 노원구와 강북구, 종랑구 등이 회복률이 80%대에 머물렀습니다. 강남권역 혹 뭐 한강벨트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좀 고액 현금을 가진 뭐 자본들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회복이 빨랐다 이렇게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죠. 단기 변동폭을 보면 그때 당시에 상승폭이 상당했고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3년 사이에 이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축 분양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존 주택 시장 쪽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전월세 가격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하락세에 있었습니다만 최근 1년 연속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자금 여력 있는 실수요자분들이 기존 주택 쪽으로 쏠리면서 가격이 회복되는 정도도 빨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랑은 좀 다르게 거품이랑은 좀 다르게 그 건축비 자체가 많이 오른 상태. 네. 이 부분도 영향을 좀 준 것으로 보이고 물가 자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요 자체가 어떤 투기라기보다는 좀 확실한 하나를 좀 사자. 약간 똘똘한 그런 한 채로 개념. 몰리는 현상을 예.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이 강남 3구 중심으로 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지난 8일에 88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내놨잖아요. 뭐 효과가 없는 건가요? 자, 보십시오. 이 정비 사업 속도를 내면서 뭐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으로 좀 늘린다. 뭐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담겼죠. 정부가 일단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 재개발을 앞당겨서 이 정비 사업의 기본 개념 자체를 규제해서 좀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이게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반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방위적인 대출 축소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으로는 보입니다. 또 정부가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등 대출 억제에 나선 방침인데 가상금리가 높아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종전보다 오르고요. 대출 한도도 축소가 됩니다. 이미 일부 은행들이 조금 미리 조금 눈치 보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8월 달, 그러니까 7월, 6, 7월 지금 계산이었고 8월치에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 조금씩 줄고 있어요. 물론 8월이 마무리돼야 좀 종료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한 8, 9월 이번 분기가 마무리되면 어떤 뭐 성적이 나올지를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영상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아파트 관련 소식인데 네. 20억 로또 아파트로 알려졌던 곳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로또 청약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왔었는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펜스타, 예, 발음 좀 어려워요. 부적격으로 뭐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한 세대가
50가구가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이 29가구, 일반 공급이 21가구, 전체 분양 물량이 292가구 중에 17%나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분양 물량 자체가 300가구도 안 되는데 계약을 못 치른 세대가 50가구가 나온 거 좀 평범하진 않다. 네,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예, 분양가가 84제곱미터가 22억에서 2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신축 아파트가 지난달에 한 44억 원에 거래가 돼서 20억 원가량 이건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로또 청약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의아했던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당첨자가 만점 청약 통장 보유자가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네, 수능 만점보다 어렵다는 하잖아요. 얘기 나오는데 3명 있었고 최저 당첨 가점도 1개만 제외하고는 70점 넘겼어요. 관련된 내용의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 만점이라는 이제 84점을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받을 수 있냐라고 보면은 본인을 포함해서 7명의 세대원이 15년 동안의 무주택자로 있어야지만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제 위장 전입의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실제 사실 그 부모와 살고 있지 않은데 그 주민등록을 이동해서 주소지 이전해서 그 부양 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은 예전부터 굉장히 좀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저희도 이제 경제부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나 했더니 뭐 부모님 모시고 한 자녀가 3명에 한 15년 정도로 무주택으로 있어야 되는 것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한 14억 정도, 최소한 14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당첨된 세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자도 나오고 또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스스로 당첨을 포기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 이 정도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후분양 뭐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당첨이 되고 난 뒤에도 3개월 내에 큰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자금 조달 계획에서 차질이 생기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가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한 50가구 정도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포기한 50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에게 이 로또 기회가 돌아가나요?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도 서울, 서초, 강남구에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대거 분양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여기도 뭐 경쟁률에 좀 뭐 차이가 있을 것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예. 네. 이 강남 3구 외에도 시세 차익 기대 아파트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자, 서울 은평구입니다. 시세 반값에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옵니다. 당첨될 경우에 한 7억에서 8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 멀지 않습니다. 센트러자의 계약 취소 주택 한 가구가 오늘부터 청약을 접수를 시작했고요. 당첨자 발표는 29일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공급 가격이 2020년 최초 분양 당시에 책정된 금액, 뭐 발코니 확장비 뭐 이런 거 더해서 한 8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현재 매매 시세 절반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무슨이면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추첨으로 입자를 뽑기 때문에 따라서 뭐 청약 통장, 가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입주자 공고 모집 기준 서울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당첨되는 사람 참 좋겠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치킨 브랜드 쏠림 가속, 프랜차이즈가 71%. 그러고 보니 요즘 동네 통닭집을 찾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맞습니다. 동네 통닭집, 그러니까 뭐 주변에 이렇게 그냥 통닭 들고 갈 때 하나씩 샀던 그런 통닭집이 사라지고 프랜차이즈만 좀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2022년 기준 통계입니다. 살펴보면 그래픽으로 좀 함께 보시죠. 2022년에 41,436개입니다. 2020년, 2년 전이 사실은 최고점이었습니다. 이때보다 1,300여 점이 줄어든 거죠. 문을 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치킨집들은 줄어들고 프랜차이즈만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 비율을 좀 보여드리면 2020년에는 이 전체 치킨 전문점 중에서 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3.9%였습니다. 2년간 이게 꾸준히 늘면서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이 꾸준히 늘면서 2022년에는 70.9%로 높아졌습니다. 치킨 전문점은
줄고 있는데 전체 줄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른바 동네 치킨집은 더 많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 치킨집이 더 문을 많이 닫았다. 네. 이렇게 비중이 프랜차이즈 치킨집 비중이 이게 늘어나는 이유를 뭐라고 보고 있어요? 전문가는 배달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달앱 혹시 때문이다. 치킨 시키실 때 배달앱으로 보통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딱 앞에 뜨는 것들, 네. 이름이 익숙한 것들 이런 데 아무래도 손이 가는 겁니다. 자, 배달앱을 켜보면 뭐 동네 치킨집보다는 프랜차이즈 소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뭐 할인 행사, 또 여기에 무슨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무작정 내가 시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수입이 보존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낫겠다. 그런 마음에서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동네 치킨집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치킨 전문점 경쟁이 치열한 이유 때문인지 수익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치킨 전문점 평균 영업이익을 보면요. 2021년이 9,306억 1천만 원. 이게 가장 증가한 수치인데요. 2022년에는 8,603억 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전체 치킨 가맹점의 64%가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순이익, 내가 들고 가는 정말 버는 돈은 15%라고 합니다. 그럼 2억 원이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 치킨 전문점의 64%는 연 3천만 원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다른 업종과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래픽으로 보면요. 2022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치킨 가맹점이 6.5%입니다. 다른 데를 보시죠. 주점이 66%고요. 한식이 17.2%, 커피 전문점도 그렇게 많은데 7.4%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킨 가맹점들의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무래도 이 상황 속이 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망하면서 뭐 치킨 가맹점들, 치킨 전문점들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통계였습니다. 네,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고 동네 치킨집은 더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경제필 경제부 오동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찜통 더위도 드디어 꺾이는 듯합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0도 전에 그쳤는데요. 다만 체감 더위는 더했습니다. 내일도 동풍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심한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정도로는 무덥겠고요.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비가 가끔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도 소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와 소나기는 벼락 또 돌풍과 함께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루 만에 최다 열대야 기록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5도, 광주와 대구 24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2도, 광주도 32도, 대구는 33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더위는 태풍 산산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태풍이 일본을 통과하면서 부는 동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는 앞으로 낮더위가 심해졌다가 주 후반부터 다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